후보가 출범하면서 핫하게 떠오르는 정치권 이슈들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오늘 이 시간 한국정치학계 이사 조경근 교수님,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뭐 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일주일간의 움직임 좀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아주 무조건 기대했던 바를 어느 정도는 다 조금 충족시키면서 가고 있다. 물론 초반 일주일 가지고 뭘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취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미리 예측은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좀 크게 무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민생에 조금 초점을 둬서 뭔가 세팅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인다. 그래서 저는 근데 윤석열 새 정부가 들었을 때 초기에 겪었던 그 엄청난 혼란에 비하면은 그 혼란의 정도가 혼란이 거의 없다. 그래서 대단히 안정적인 출발이다. 이렇게 저는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 전에 있을 때는 선거 전에서 막 치열하게 경쟁을 할 때는 사실 보니까 우리 한국이 그 투표를 할 때 선택 기준 중에 하나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라든지 과거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이야기하듯이 일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매우 잘하고 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면서도 해야 될 걸 하고 있고 또 정책을 냈다가도 이거 조금 고려가 필요하다 하면은 금방 이렇게 처리를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그러면서도 해야 될 일을 해 나가는 그런 점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자, 이어서 국민 추천제 시행에 관한 얘기 나눠볼 텐데 대통령실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모든 부처 장관과 차관,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국민 추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위 대중에 영합하는 그런 정책을 한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인재를 이렇게 발굴하는 과정이 솔직히 말하면 그나물의 그 밥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정치권이라는 건 선거의 과정 속에서 기여를 했다든지 이런 인물을 중심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시도 그리고 정말 그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그 지도자가 어떤 그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 때 선출직 공무원을 뽑아 대통령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뽑아 놓고 나면 그 뒤는 그냥 선출직 공무원들이 일사천리로 알아서 하고 근데 중요한 계몽사상가 했던 루소가 이야기했듯이 국민들은 그냥 투표일 하루 깜빡 노예에서 벗어나서 투표하고 그다음은 노예 상태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일반적인 평상시의 정치 과정에서는 국민들은 완전히 배제되는 그런 게 사실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문제점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좀 활성화시킬 건가 이 부분을 되게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을 해왔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최소한 그것에 좀 갈 수 있는 물론 완벽한 조건은 아니지만 그것에 조금은 다가갈 수 있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는 조금 제안을 한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봐야 됩니다. 이건 장단점이 명백히 있는 거기 때문에 장점이 많이 드러날지 단점이 드러날지는 좀 저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그런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험들을 자꾸 해봐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실험이다. 그렇게 봅니다.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지도자급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추천하는 분 중에서 정말 이런 분 눈에 안 띄어서 잘 몰랐는데 혹은 정치에 발 담그기 싫어가지고 안 하려고 하던 분인데 그런 인재를 뽑아들인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또 저는 첫 시간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보면은 당장 대통령 되자마자 모조리 다 갈아치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차분차분하게 해 나가는 그런 모습에다가 또 이런 국민 추천제를 하는 것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죠. 네, 이제 국민 추천제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또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작용도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다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나 단점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단점도 있을 수 있다.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대중 영합주의, 대중의 인기몰이, 인기 투표 같은 것들이 좀 될 수 있어서 네. 실제로 이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추천되는 인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묻혀버릴 가능성들이 좀 있다. 그리고 얼마만큼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데 인사를 하는 전문적으로 인사를 하는 그런 어떤 정부 부처에서는 인사의 어떤 초점 기준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잘 알고 가이드라인을 지켜가면서 합니다만 이제 국민 차원에서 그냥 대중이 하는 이런 종류의 인사 추천이라고 하는 게 결국 전문성 분야를 얼마만큼 잘 고려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들도 좀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인사 검증을 해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네. 조금 더 로드가 많이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뭐 여러 가지 뭡니까 인사 검증을 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증이 들어가서 인사가 추천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인사 검증 과정에 상당한 부담이 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원하는 인기에 영합하다 보면은 사실 뭐 되게 목소리 큰 사람들이 좀 추천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시선에 빨리 드는 사람들.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든 정치인들이 좀 튀고 싶어서 국민 눈에 들어서 인사 추천에 들어가고 싶어서 자꾸 좀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가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왕에 이 주제를 이 소재를 다루고 있으니까 말씀을 꼭 드린다라고 하면은 부산에 차재권 교수가 계시다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하시나요? 우리 갑자기 그런 말씀을. 네, 그러면 제가 추천 방법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포털에다가 국민 추천제를 검색하면 인사혁신처 국민 추천제 홈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추천하셔도 되고요. 대통령 SNS 계정을 통해서 쪽지를 보내거나 오픈 초이스 코리아 통해서 이메일로 추천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부분이 교수님들께서 시민들이 이렇게 실제 추천을 할 때 좀 유의해야 할 점, 당부해야 할 점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일단 뭐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저희들이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민 추천자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에 있든 내가 마음에 드는 분이 있을 때에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런 좋은 분이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편안하게 추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열어놓는 게 지금 현재 상태가 좋다고 봅니다. 네. 저는 관련된 인사혁신처 사이트를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이게 책임을 갖고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그냥 우리가 정말 근데 청와대나 아니면 대통령실의 청원 사이트에 뭘 올리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미리 내가 추천할 사람의 인사에 관한 모든 것들도 다 스크리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 내가 추천하는 인사로부터의 동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 인적 사항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쉽게 보고 하실 문제는 아니고 대단히 좀 깊은 고민을 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조금 이 문제를 그냥 대통령이 우리 보고 뭘 해달라네 그냥 뭐 가볍게 가서 그런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된다. 대단히 신중하게. 대단히 좀 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다. 그걸 조금 저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당장에 저는 좀 대의를 좀 생각해야 된다. 지금 당장 사실 내란을 거친 과정이니까 지금까지 시원하게 말하고 가면 모든 것들 다 한꺼번에 끝낼 것 같은 그런 정치인들을 추천하고 싶다 하더라도 정치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결국은 우리 반대편에는 속도를 완급을 조절하기를 원하고 좀 더 화합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끌고 가기를 원하는 뭐 50%에 달하는 또 다른 국민들이 있다. 그런 관점들도 저는 국민이 추천할 때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저는 통합적인 그런 정치 리더십을 지닌 분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추천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것 어떠냐 그렇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민 추천자가 잘 되려면 좀 높은 정치 의식 수준이 뒷받침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국민 추천제를 시행하고 또 추천받은 인사를 검증하는 과정까지 거치면 개각은 한 7월 이후가 되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각 7월 이후면 되게 좀 늦다는 좀 생각은 좀 합니다. 가능하면 저는 좀 개각이 아니고 사실은 조각이죠. 조각인데.
이 조각이 조금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은 저는 국민추천제하고 이렇게 하면 늦어지는데 결국은 늦어지는 만큼 사실 불편한 동거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일하기도 조금 힘들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첫 출발이 되게 중요하니까 첫 출발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제대로 진용을 갖추고 출발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 국민 여러분들도 조금 여러 면에서 불편하시더라도 적어도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은 조금 참으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임기가 5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일하시는 뭐 장 차관이나 그 외에 여러분들을 볼 때에 5년 임기를 채우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 2년 반 정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볼 때는 5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놓고 볼 때는 지금의 이런 그 국민 추천이든 아니면 인사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비용으로 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제 인사검증 책임지게 될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좀 약간의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 예. 지금 검증이 좀 부실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도 부동산 문제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저는 명확한 검증들이 조금 필요했던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워낙에 예민하죠.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면 미리 조금 많이 걸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일단 그래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민정수석이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네. 고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보면 뒷걸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뒷거리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그 국민적인 눈높이에 조금 맞추는 인사를 좀 했으면 좋았지 않았냐 하는 저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자, 이제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예, 대통령 재판 중지법에 관한 이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무기한 연기했고요. 대장동 재판도 연기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그 부분은 이렇게 좀 크게 넓게 일단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그다음 단계하고 뭐냐면은 그런 문제가 법적으로 있긴 했지만 어쨌든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에서 다수의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5년간 당신이 일하시오라고 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큰 맥락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 그렇다고 이게 끝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걸려 있는 재판들도 있는데 아마 저는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대통령이 된 분이 5년간 어떻게 잘해줄 거냐에 초점을 좀 두는 게 우리에게도 국민에게도 훨씬 더 유익한 판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저는 원래 이제 민주당은 내일 정도 본회의 열어서 그냥 처리하는 뭐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다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스텝 조절을 하는 이유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보면 뭐 일단은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하고 대장동 재판이 연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은 세 개는 저는 자연스럽게 아마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없다. 그렇다면은 굳이 민주당 입장에서 무리해가면서 그럴 네.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건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도 꽤 있지 않는가. 그렇지만 저는 한편에서는 제도적으로 헌법 84조가 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 그래서 예. 지금 헌법 소원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에 관해서는 좀 차후에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생각해서라도 제도적인 좀 미비점은 보완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좀 생각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헌법 소원을 지금 이제 한 3-4군데에서 아마 헌법 소원을 넣은 것 같은데 저는 네. 그 헌법 소원도 제대로 좀 인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그 이유는 우리 조 교수님이 너무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셨고 그래서 사실 그렇지만 대통령 뽑아놓고 지금 그 문제를 하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이게 일반적인 아주 평균적인 국민들의 정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그런 일반적인 정서에서 아마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84조 같은 경우에 이제 대통령이 된 분을 그 기간 중에 그 소추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소를 할 수 없다라고 예.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그게
새롭게 되는 부분이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냐 아니면 그 전도 포함되느냐에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차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차 해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이번에 잘 선택을 한 거는 아예 국회에서 법을 정해가지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려고 했는데 네. 자칫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뭐 무슨 밭에 가가지고 뭐 고치지 말라고 하듯이 그런 부분에서는 잘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판단을 해가지고 84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한 거는 잘 판단한 거죠. 존중을 해야죠. 네.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중지법 추진을 두고서 이제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사법체계 파괴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당의 입장에서 그런 목소리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불소추권이 과연 작동하느냐 이 경우에도 네. 지금 재판 이미 기소가 된 재판에 관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다수 법학자들의 의견들은 일단은 기소 외에 재판 과정도 다 불소추특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의힘도 비판은 할 수 있지만은 뭐 정권 초기에 조금 대승적인 자세에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미비점이니까 앞으로 이걸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건설적인 제안을 하면서 조금 뒤로 물러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거시적인 시각에서 큰 시각에서 기본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법은 국회가 정합니다. 정치가 정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정치는 국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먼저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을 제거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볼까요? 사실은 뭐 이제 우리 국민들 청취자분들께 다 아실 겁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그 문제를 윤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해결을 했다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죠. 그게 뭐 죄가 있으면 죄를 물었으면 문제가 없고 물론 그런 역량과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사태가 일어났지만 그렇게 볼 때 지금이라도 이런 3대 특검법 최상병 사건이라도 이런 것들은 안 다루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억울한 어떤 죽음에 대하여서 억울한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가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이제 남은 게 특검을 빨리 정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중요한 건 속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빨리 이 특검 전국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민생 전국으로 넘어가려면 특검을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특검에 정해진 인원들도 뭐 검사 120명 투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관들 포함해서 전부 다 450명 하면 전체로 뭐 거의 600명 가량 되는 그런 스텝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엄청난 자원을 투입했다는 이야기는 빨리 끝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검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검은 한 일주일 안에 지금 정해야 되는데 특검 지정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특검을 어떻게 하면 적절한 사람으로 빨리 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특검이 이제 정해지면 그 다음에 특검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스텝을 구성하는 이 과정도 사실은 20일 정도 안에 하게 돼 있는데 이 과정도 가능하면 빨리 해가지고 저는 전체적으로 한 10일 정도 안에 그냥 끝장을 빨리 보고 빨리 출발하는 게 좋다. 그래야 국민적 혼선이나 이런 것들이 덜하다. 그래서 이 특검을 빨리 끝내고 저는 어떻게든 빨리 민생 경제에 올인하는 그런 전국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윤 정부가 윤 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채워서 5년이지 않습니까? 그 시작할 때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은 순탄하게 갔었겠죠.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정부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남아있는 과제가 있는데 이걸 시간을 끌다 보면은 막상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국민을 위한 것 할 수가 없는 거죠. 빨리 이걸 마무리를 하고 속히 민생과 모든 필요한 정책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죠.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되게 쉽지 않은 게 쉽지는 않죠. 내가 특검을 하겠다는 게 사실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검은 밑에 있는 특검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책임을 전혀 안 지지만 특검은 진짜 특검에 관해서는 특검
임명된 그 특검 검사가 모든 걸 다 책임지거든요. 그렇죠. 정치적인 부담이 저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특검 검사 되고 나면 그 뒤로 보면 변호사 하는데 제한이 들어갑니다. 예. 현실적으로 특검 끝나고 나서 자기 밥벌이 하는데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웬만한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분 아니면 특검 받아들이기가 저는 좀 쉽지 않아서 특검 뽑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3명을 뽑는 네. 게 쉽겠냐. 그렇죠.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좀 빠르게 처리가 돼야 되는 저는 문제다 명백히 이렇게 빠르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또 최근에 이슈되는 거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대통령 복수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사 이승엽 변호사가 검토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뭐 방탄 인사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한번 짚어주시죠. 뭐 저는 아마 좀 철회하지 않을까, 뭐 아니면 스스로 뭐 그냥 뭐 사퇴하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권 초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오비일학인데 오비일학일 수 있는데 명백히 국민적 정서에서 보면 오비 뭐 이게 스모킹건처럼 이렇게 연기가 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는 정권 초기에는 이런 것들을 빨리 그냥 털고 가는 게 낫다. 꼭 그렇잖아요. 헌법재판관 될 수 있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은 또 다음 기회에 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그 한 분만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게 낫지 한 않을까. 분만 추천된 건 예. 아니죠. 그 예. 세 분이 네. 추천되고 세 그 분이 중에 이제 추천됐죠. 이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예. 건데 네네. 뭐 차 교수님 말씀 잘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조금 좀 그랬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좀 아니요. 들죠. 일단 뭐 두 분만 안 치고 자기 때는 두 분 안 치고 한 분은 조금 더 숙고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네. 자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추경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난달 국회에서는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됐고 2차 추경 편성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1차 추경을 산불 피해 복구, 인공지능 예산, 민생 관련 예산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 추경은 내수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네, 보시는지? 진짜 뭐 시내 돌아다녀 보시면은 문 닫았고 임대라고 붙여놓은 곳이 얼마나 많이 너무 있습니까? 많죠. 그리고 지금 소비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은 진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잘 나가다가 정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왜 저러지라고 할 정도로까지 지금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생과 경기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절대 필요하죠. 예. 뭐 저는 뭐 추경 2차 추경은 1차 추경이 13조 풀었고 2차 추경은 20조 정도 푸는데 20조 돈은 되게 많은 겁니다. 네. 저는 그 돈을 풀 때 조금 이 돈이 바로 이 민생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조금 들어갈 수 있게 저는 바로 써야 되는 돈. 근데 지역 화폐를 줘가지고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쓰게 만든다든지 이런 좀 강제성을 담긴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또 뭐 반대의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든 빨리 돈이 풀려서 그 즉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향대로 저는 2차 추경은 가야 된다. 돈의 쓰임새 관점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조금 비판이 있더라도 지금 잘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돈 받아가지고 또 저금통에 넣어놓으면은 경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 쓸 수 있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돈이 저는 순환하는 속도를 좀 빨리 해서 네. 급한 불을 빨리 좀 끌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2차 추경이 쓰였으면 좋겠다. 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차재권 교수님이 굉장히 쾌남에 성격이 좀 급하십니다. 그래서 예. 지금 좀 오늘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경제는 빨리 돌아가야죠. 네, 네, 빠르게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분께서 지금 국민의힘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도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국민의힘이 굴러갈 방향하고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제도를 잘 합의해서 정하고요. 네. 그다음에 합의해서 정한 제도에 대해서는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제도가 있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도 그죠. 네네. 후보를 네. 선출했으면 박수 치고 함께 했으면은 선거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을지 몰라도 국민의힘이 이 지경까지는 안 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안 되니까 튀어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도를 정해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걸 지키지 않는 게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완전히 이번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김용태 대표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저는 그게 국민의힘이 갈 길이다. 그 젊은 대표가 지금 방향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다 죽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지금 김용태
대표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80명이 넘는 친윤 의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볼 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그 새로운 어떤 변화의 어떤 물결을 타기가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결국은 해결하려면은 뭐 전당대회 거치고 비대위 거치고 하는 이 어떤 과정들을 한참 겪고 나서야 겨우 정리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도 정리가 가능할까 저는 굉장히 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친윤 의원들의 생각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거의 1도 변화가 없는. 이 지난한 과정들을 다 겪었고 당이 어떻게 깨지고 있는지를 다 겪었는데도 변화가 없으니까 저는 참 답답하다. 한 가지만 이제 짧게 지적을 하면은 어젠가 그젠가 제가 그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 뉴스를 들었습니다. 네. 들었더니 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찐윤이 있답니다. 찐윤. 모든 결정을 찐윤에서 네, 정하고 종교네요. 그게 이제 친윤으로 가고 그게 이제 당으로 된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물론 어떤 부분에서 의견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매사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정당이 민주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네, 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슈인데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예,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지금 특히, 뭐 네. 그 캐나다 이제 그 G7이 열리는 국가의 수상이나 대통령이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초청을 받은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우리 한국이 그만큼 비중이 높은 거죠. 그런데 그들 G7 국가들이 볼 때에 한국이 그전처럼 단순히 비중이 높은 게 아니라 아 진짜 한국은 필요하고 중요한 나라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줄 만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경제나 아무나 모든 면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내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만 가지고서 우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한국은 여전히 뭐 G10이라든지 이런 국가에 들어갈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외교의 장이라고 보죠. 네. 예,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저는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어떤 결정들에 다가가는 그 내용보다는 저는 형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외교적 은사를 쓰느냐 그리고 누구와 만나느냐 특히 저는 그래서 바로 적석에서 한미나 한일 같은 중요한 정상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